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첫 아이를 임신한 예비 엄마예요. 남편도 저도 아이를 좋아해서 결혼하고 1년 뒤부터 열심히 몸 관리를 하며 임신 준비를 했어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3번이나 실패를 해서 속상했었는데 드디어 임신이 되었지 뭐예요. 남편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며 육아휴직을 신청하라고 했어요. 말이 쉽지 직장생활 하면서 구미에 맞게 육아휴직 쓰는 게 어디 쉽나요? 덜컥 휴직 신청했다가 그대로 경력 단절이 되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럴 걱정은 없었어요. 저희 회사가 직원 복지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사장님이 제 시아버님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저만 특별 대우를 받는 건 아니에요. 아버님께서는 저뿐 아니라 아이를 키우거나 임신 중인 직원들에게 똑같은 복지를 제공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처럼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회사 사람들 중에는 제가 사장님 며느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제 결혼식에 참석했던 회사 동료들이 식장에서 저희 시아버님을 봐버린 탓이었죠. 처음에는 이게 부담스러워서 이직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동료들이 저를 예전처럼 대하기 힘들 테니까요. 그렇다고 쉽게 그만둘 수도 없었어요. 이 회사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가진 직장이었고 제 사회생활이 시작된 곳이니까요. 병아리 신입사원 때부터 울고 웃으면서 일 배우고 보람을 느낀 회사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아버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셨고 저는 끝내 계속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다음날 아버님은 전 직원에게 편지를 담은 초콜릿을 돌리셨어요.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은 지금껏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했기에 제가 직원에서 며느리가 되었다고 해도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요. 그러니 전처럼 동료로서 칭찬과 질책을 통해 동료애를 나눠달라고요. 아버님의 그런 정성 덕분에 저는 오히려 동료들과의 관계도 돈독해졌고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잘 해왔어요. 그러다 임신을 하게 되어서 지금은 잠시 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님께서는 첫 손주를 보실 생각에 저보다 더 들뜨셔서 벌써부터 아기용품을 사서 보내고 계세요. 저를 늘 딸처럼 보살펴주시는 아버님은 네가 복덩이라 복덩이 아기를 가진 것 같으시며 늘 제 건강도 염려하세요. 그런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 마음 한켠이 짠하고 감사할 뿐이죠. 아버님은 저를 처음 보셨을 때부터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게다가 저희 가족과의 특별한 인연을 알게 되신 후로는 친딸처럼 저를 아끼고 살펴주고 계세요. 저는 외동딸로 태어나서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일상적인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살던 우리 가족은 아빠가 다니던 회사에 부도가 나면서 모든 게 변해버렸어요. 아빠 회사 사장님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다 투자 사기를 당했어요. 그로 인해 회사는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말았고 아빠를 비롯한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죠. 당장 월급은 물론 퇴직금도 한 푼 못 받고 회사를 나오게 된 아빠는 밤마다 가족들 몰래 많이 우셨어요. 평소 잘 드시지도 못하는 술까지 드시며 시리에 빠져 있었죠. 엄마는 아빠의 건강을 걱정하셨고요. 한동안 자포자기한 상태로 지내던 아빠는 어린 저를 위해서라도 주저앉을 수 없다시며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으며 구직 활동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일자리를 얻지 못했어요. 결국 엄마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식당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는 방 한 칸짜리 반지하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반지하로 들어가던 날 그제야 정말 우리 집이 가난해졌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실까봐 애써 참아야 했죠. 상에 올라오는 반찬 가짓수도 급격히 줄었고 엄마는 늘 가계부를 쓰시며 한숨을 지으셨어요. 아빠는 일자리를 구하는 동시에 일용직 노동을 시작하셨어요. 구직만 바라보며 손가락 빨고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특별한 기술이 없었던 아빠는 새벽부터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며 막노동을 하셨어요. 저녁이 돼서야 집에 돌아온 아빠는 늘 먼지투성이었어요. 저는 그런 아빠가 안쓰러워서 아빠한테 달려가 어깨를 주물러드리곤 했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니까요. 엄마가 식당 일로 벌어오는 월급과 아빠의 일당으로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 연명하다시피 생활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아빠는 취직이 안 됐고 결국 반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셨죠.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잠결에 엄마와 아빠가 심하게 다투는 걸 들었거든요. 당신 미쳤어? 집 놔두고 왜 노숙을 해? 멀쩡한 집 놔두고 왜 길에서 자냐고. 엄마가 울면서 소리치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죠. 그래서 자는 척하며 귀를 쫑긋 세웠어요. 아빠가 요새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신 건 알고 있었어요. 엄마와 저는 그게 단지 공사장 일이 바쁘셔서 직원 숙소에서 주무시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엄마가 식당 일을 마치고 퇴근하다가 우연히 노숙자들 틈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 아빠를 발견한 거였죠. 그 길로 엄마는 아빠를 끌고 집으로 왔고 야밤에 부부싸움이 시작된 거였어요. 엄마는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아빠는 그런 엄마를 달래며 미안하다고 하시며 요즘 들어 막노동 일을 구하는 게 힘들어져서 공사장 근처에서 밤을 새고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일을 잡으러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어요. 늦으면 자리를 뺏기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주변 노숙자들과 섞여서 지내게 되었다고요. 내가 구걸하며 살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화낼 일이야? 보기가 안쓰러우니까 그렇지. 내 남편은 길바닥에서 자며 일하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 편히 살 수가 있어. 당신이 몸 버려가며 그러고 있는데 나 당신 그러고 사는 거 못 봐. 이불 속에서 숨죽이며 모든 얘기를 듣게 된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저는 비록 어린 나이기는 했지만 부모님의 고생과 아픔을 공감할 나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고생하시는 부모님한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제 처지가 하염없이 원망스럽고 부모님이 나 때문에 힘들게 고생하시는 것 같아 너무 죄송했어요. 그날 엄마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노숙 생활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지금은 자존심이고 뭐고 없어. 희정이만큼은 잘 키워야 될 거 아냐. 아빠가 무능해서 남들만큼 못 키웠단 소린 듣고 싶지 않아. 길바닥에서 자는 거, 노숙자 취급받는 거, 나 그런 건 하나도 두렵지 않아. 내 새끼만 잘 키울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어차피 취직만 되면 그만할 일이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줘. 그 후로도 아빠는 며칠 간격으로 집에 들러 빨랫감을 놓고 가는 것 외에는 밖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회사에 이력서를 넣으셨어요. 아빠가 노숙을 그만두게 된 건 제가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던 때였어요. 아빠가 마침내 새로운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거든요. 비록 규모는 작은 중소기업이었지만 아빠는 다시 직장인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아빠가 더 이상 힘든 육체노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기뻤어요. 막노동을 하신 몇 년 동안 아빠는 허리와 어깨 통증을 달고 사셨거든요. 새롭게 첫 출근을 하고 오신 날 아빠는 기념을 해야 한다면서 엄마와 저를 데리고 고깃집으로 가셨어요. 이런 날이 다시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동안 두려웠다고 하시더군요. 지금까지 다들 잘 참고 버텨주어서 고맙다면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살아보자고 하셨죠. 그 말에 엄마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펑펑 우셨어요. 하지만 아빠가 취직이 되셨다고 해서 한순간에 집안 사정이 확 나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중학생이던 제게 공부방을 만들어주기 위해 방 2칸짜리로 이사를 하면서 월세도 늘어났고 제게 들어가는 사교육비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엄마는 여전히 식당 일을 해야 했고 온 가족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어요. 중학교 3학년이 된 저는 부모님 몰래 전단지를 돌리던 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온갖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았어요.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서 남들보다 일찍 돈 벌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그 얘기를 들은 부모님은 한사코 반대를 하셨어요. 특히 엄마가 펄쩍 뛰셨죠. 그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도 널 학원에 보냈던 건 너만큼은 엄마 아빠처럼 고생하지 않고 살기를 바랬기 때문이야. 당장 친구들보다 돈 몇 푼 더 일찍 버는 게 뭐가 중요하니. 10년, 20년 뒤에 내 인생을 생각해. 뭐가 더 너를 위한 건지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넌 공부해서 대학 갈 생각이나 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모님 뜻에 따라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가고 난 뒤 아빠가 많이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몇 년 동안 길에서 노숙을 하고 쉼없이 막노동을 하면서 몸을 혹사한 탓에 그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어깨나 허리에 단순한 근육통이 있는 정도로 알았는데 내부 장기에 문제가 있는 거였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신장과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아빠는 고집을 부리며
치료도 거부하고 계속 일을 하셨어요. 치료는 제 대학 등록금은 마련한 다음에 받아도 늦지 않는다면서요. 게다가 수당 때문에 야근도 불사하셨죠. 엄마랑 제가 아무리 뜯어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 아빠 때문에라도 저는 더욱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아빠가 일을 쉴 수 있도록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들어가겠다고 다짐을 했거든요. 남들 놀 때도 밤새워가며 열심히 공부한 끝에 저는 꽤 이름 있는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대학생이 된 저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학비를 충당할 수 있었죠. 당시 제 머릿속은 하루빨리 취직을 해서 돈을 벌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야 아빠한테 회사 그만두고 쉬시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필 제가 회사에 취직을 하고 첫 출근을 하던 날 아빠가 쓰러지고 만 거예요. 첫 출근이라 잔뜩 긴장한 상태로 사수의 지시에 따라 업무 파악에 나섰는데 하필 그때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는 아빠가 쓰러지셨다며 울먹이셨어요. 저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머릿속이 온통 하얗게 돼버린 채로요.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니었어요. 아빠 몸이 정상이 아니라는 건 엄마도 저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왜 더 강하게 아빠를 말리지 못했을까 후회가 됐어요. 병원에서는 아빠 신장이 많이 안 좋다며 당장 입원해서 상태를 지켜보고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아빠가 입원을 하자 엄마는 식당 일을 마치면 곧장 병원으로 가셔서 아빠 곁을 지키셨어요. 다음날 아침에 병상을 지키시다 출근을 하곤 하셨죠. 물론 중간에 저랑 교대를 하기도 했지만 저보다는 엄마가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렇게 아빠의 병간호를 하며 정신없이 보내던 와중에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죠. 남편은 아버님 회사에서 평사원으로 경험을 쌓고 있던 상태였어요. 남편이 사장 아들인 건 알고 있었어요. 이미 남편에 대한 소문은 회사에 퍼져 있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팀원으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남편은 그때부터 제게 호감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대시했어요. 하지만 제게 연애는 사치였기에 외면해야 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끊임없이 구애를 해왔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제 가정사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지금 연애할 상황이 못 돼요. 우리 아빠부터 살려야 돼요. 우리 아빠 저 공부시키느라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셨거든요. 그 바람에 지금은 병원에 누워 계세요. 제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할 상황이 못 된단 말이에요.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본 적이 없으니까요. 어떤 상황이든 서로 의지하면 더 힘이 되잖아요. 같이 이겨내요, 우리. 남편의 진심 어린 구애에 결국 저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남편과의 연애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늘 자신이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고맙기도 했죠. 그래서 종종 돈을 모아 선물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그래봐야 소박하고 초라한 것들 뿐이었죠. 그런데도 남편은 그런 선물에 감동하며 기뻐해 주었어요. 혹여 제가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늘 고마웠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남편이 저 몰래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는 몰래 밀린 병원비를 냈더라고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안 저는 그딴 동정 필요 없다고 소리를 치며 화를 냈어요. 남편은 차분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잠깐 만나고 헤어질 사이였다면 나도 모른 척 했을 거야. 하지만 난 너랑 미래를 함께 할 생각이고 그러니까 내 부모님 일은 내일이기도 해. 그날 이후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결혼 얘기를 자주 꺼냈어요. 알고 보니 병원비를 대신 내주던 그때 이미 저희 부모님을 만나 뵙고 저와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더군요. 남편은 얼마 뒤 아버님 회사를 나갔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기업에 입사했어요. 업계에서 꽤 알아주는 곳이어서 연봉도 높고 직원 복지도 좋은 곳이었죠. 그 회사로 이직을 하자마자 남편은 제게 청혼을 했어요. 저는 아빠 때문에 망설여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경제력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생각해 승낙했어요. 솔직히 남편을 놓치기 싫었거든요. 남편은 이미 저희 부모님을 뵙고 인사를 드린 뒤라 상견례 전에 먼저 예비시댁에 인사를 갔어요. 제 입장에선 사장님 부부를 뵙는 거였죠. 지금껏 그렇게 긴장한 건 처음이었어요. 사장님 부부는 저를 반겨주셨어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더라고요. 남편의 선한 마음씨가 어디서 나온 건지 한 번에 알 수 있었죠.
남편이 미리 저희 집 사정을 말씀드린 것 같았어요. 어머님께서 첫 만남에 제게 이제 그만 걱정은 내려놓고 남편 사랑받으며 편히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다면서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뭉클해서 하마터면 눈물이 날 뻔했지 뭐예요. 내가 무슨 복으로 이런 분들을 시부모로 만나게 되었나 싶었어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아빠 몸 상태를 고려해서 상견례장은 병원 근처 한 식당으로 잡았어요. 다행히 아빠는 병원에 몇 시간 외출 허가를 받고 나올 수 있었어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먼저 도착해 있었고 저랑 엄마는 아빠를 휠체어에 태우고 룸으로 들어갔어요. 시부모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엄마랑 어머님이 인사를 나누는 동안 저는 아버님 쪽으로 휠체어를 끌고 가 아빠와 아버님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 아빠를 본 아버님 얼굴이 갑자기 굳어버리지 뭐예요. 그 모습에 덩달아 저희 아빠도 표정이 굳으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아버님께서 무릎을 꿇고는 저희 아빠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소리내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아버님은 한참을 우시더니 고개를 들고는 저희 아빠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형님, 저 기억 안 나요? 저 정수예요, 정수. 형님이 살아야 된다고 뺨까지 때려가며 살렸던 정수라고요. 그 말을 들으신 아빠는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어요. 아니, 정말 정수야? 네가 정수 맞아? 그리고는 아버님을 끌어안고는 함께 울기 시작하셨어요. 손을 맞잡고 우시는 두 분을 보던 저희는 모두 당황했고 두 분을 진정시킨 후에야 사정을 들을 수 있었어요. 아빠와 아버님은 오래전 길바닥에서 만났던 사이라고 하셨어요. 아빠가 노숙자들 곁에서 자며 막노동을 하던 시절이었죠. 그때 아버님은 주식 투자에 실패한 뒤 제 남편과 어머님을 시골 처가로 보내곤 서울에 혼자 남아 계셨다고 했어요. 어머님한테는 일을 구한다고 거짓말을 하시곤 노숙자 생활을 하셨던 거죠. 당시 아버님은 절망적인 상황에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며 지내고 계셨다고 해요. 그러다 결국에는 다른 노숙자들에게 자신의 옷이나 짐들을 모두 나누어 주었고 길바닥에 누워 얼어 죽을 생각을 했었다나 봐요. 그 모습을 본 저희 아빠는 아버님을 깨워 자신의 옷을 입혀 살려내셨고요. 자식도 있는 놈이 어떻게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해. 애비 없는 자식을 만들려고. 누군 살고 싶어서 사냐? 나도 죽고 싶어. 그런데 못 죽겠더라. 나 죽고 내 새끼도 나처럼 이러고 살게 될까봐 그게 겁나서 못 죽겠더라. 그러니까 살아. 살아서 내 자식이 대학 가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사는 것까지 다 지켜보고 그러고 죽어. 그때 가선 죽으래도 죽기 싫어질 테니까. 저희 아빠의 말에 아버님은 삶의 의지를 다지셨고 저희 아빠와 함께 막노동을 하시면서 돈을 모으셨다더군요. 그리고 몇 년 뒤 남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지금의 회사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회사를 키워오셨다고요. 형님 아니었으면 난 진작에 죽었소. 그런데 형님은 왜 이렇게 되신 겁니까? 왜 이렇게 아프시냐고요? 두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어려웠던 지난날이 떠올라 울었고 그 시절을 아버지란 이름으로 힘겹게 버텨야 했던 두 분이 가여워 울었어요. 한참을 울먹이던 어머님은 눈물을 닦으시며 이러셨어요. 사돈어른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우리 애 저 혼자 키울 뻔한 걸 사돈께서 막아주셨네요. 대신 우리 며느리는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끼며 보살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병마와 싸워주세요. 병원비는 걱정 마시고요. 제 남편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인데 저희가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꼭 쾌차하셔야 합니다. 그날 이후 아버님은 매일 저희 아빠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 찾아오셨어요. 두 분은 도란도란 지난날의 얘기도 나누시고 가끔은 자식들 자랑도 하시면서 회포를 풀고는 하셨죠. 아빠는 그 후로도 두 번의 수술을 거친 뒤에야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통원 치료를 하고 계시죠. 저희 아빠와 아버님은 사돈이 아니라 형님 아우 하시면서 여전히 잘 지내고 계세요. 제가 임신을 하자 두 아버님은 손주 볼라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세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죠. 끝이 보이지 않는 시련 속에서 허우적대며 살았던 저와 부모님은
요즘 들어 그 말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에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하루하루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워킹맘이에요. 왜 어른들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애가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한 거라고. 애가 태어나면 그날부터 하루하루가 전쟁이라고 말이죠. 솔직히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배가 불러서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낑낑. 맘 편히 돌아눕지도 못하고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픈데 애가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다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생각 같아선 불룩한 배에서 아이만 쏙 빼내면 당장이라도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고 보니 밤낮 없이 울어대고 안아주랴 씻기랴 젖먹이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더라고요. 그제야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는 걸 몸소 체험하게 됐죠. 하루 종일 아이랑 붙어서 씨름하다 보면 믹스커피 한 잔 마실 여유도 없어요. 밥도 애 잠든 틈에 싱크대 앞에 서서 국에 식은 밥 말아 후다닥 넘겨야 했고요. 눈물나게 처량한 신세였죠. 임신기간 동안 출산일만 손꼽아 기다렸던 건 애 낳으면 좀 편해질까 해서였는데 글쎄 애 낳자마자 바로 다음 단계 고생이 시작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쉴 틈 없이 부리는 직장이 있다면 모르긴 해도 노동청에 신고당해서 당장 업장 폐쇄됐을 테지만 우리 엄마들의 무임금 독박육아는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화딱지가 났어요. 그뿐인가요? 슬픈 멜로 영화를 봐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던 제가 애 낳고 나서는 울보라는 별명이 생겼을 정도로 육아기간 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눈물을 흘려야 했죠. 이번 생에 엄마는 처음이라 육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매 순간 막막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너무 지쳐서 나중엔 스스로 감정 컨트롤도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살림에 소질이 영 없거든요. 왜 일머리가 없다고 하죠? 제가 딱 그 짝이었어요. 밖에서 일할 때는 안 그러는데 살림만 하면 완전 먹통이 된다니까요. 버퍼링도 심하고 툭하면 렉이 걸리는 깡통 PC처럼 말이죠. 그중 요리 실력은 최악 중에 최악이었죠. 아무리 싱싱하고 좋은 재료도 제 손을 거치면 먹을 수 없는 게 되어버리거든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제가 해준 아침밥을 먹게 된 남편은 앞으로 요리는 자신이 하겠다고 했을 정도예요. 사실 남편의 살림 솜씨는 웬만한 전업주부들 뺨칠 정도예요. 대학 때문에 서울로 올라온 뒤로 오랜 시간 자취생활을 해온 탓에 청소며 빨래는 물론 심지어 어떤 음식이든 한번 먹어보면 비슷하게 흉내낼 정도거든요. 남편과 내 역할이 바뀌면 딱인데 라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초보 엄마의 눈물겨운 육아 고군분투가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드디어 애 젖을 때는 날이었죠. 그동안 제가 오매불만 기다렸던 바로 그 디데이였죠. 모유 수유를 하느라 못 먹었던 기름진 음식이며 매운 음식들, 무엇보다 시원한 맥주 한 캔이 간절했거든요. 자기야, 이따 퇴근할 때 우리 단골집에 들러서 매운 닭발 좀 사다 주라. 편의점에 들러서 맥주도 한 캔 사다 주면 완전 땡큐고. 그간의 제 고생을 누구보다 잘하는 남편은 흔쾌히 그러마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출근한 그 순간부터 남편의 퇴근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죠. 그런데 7시가 넘도록 남편이 오질 않는 거예요. 연락도 없고요. 야근을 하나 싶어 전화를 걸어봤지만 신호만 갈 뿐 받지 않더라고요. 또 시작인가 보다 했어요. 사실 제 남편은 다 좋은데 전화를 잘 안 받는 나쁜 버릇이 있거든요. 눈앞에서 전화벨이 울려도 업무와 관련된 전화가 아니면 안 받아요. 아주 사람 환장하게 하는 버릇이죠. 그걸 알면서도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일 있나? 혹시 오다가 사고라도 당한 거 아니야? 시간이 흐를수록 5만 가지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을 하던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덕분에 잠이 들어있던 애도 깼죠. 술에 취해 해롱거리며 들어온 남편은 씻지도 않은 손으로 애를 끌어안고 애 얼굴에 뺨을 비벼댔어요. 자다가 깨내는 놀라서
자지러지게 울어대는데 남편은 뭐가 좋다고 연신 우르르 깍꿍을 해댔어요. 그런 남편이 정말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서 애를 뺏어 들었어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터뜨렸죠. 잘하는 짓이다. 일찍 들어온다던 사람이 하루 종일 전화도 안 받고 밤늦게 들어와서 뭐 하는 짓이야? 아빠라는 사람이 애한테 술 냄새나 풍기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쩜 그렇게 애한테 신경을 안 쓰냐? 애는 나 혼자 만들었니? 나만 부모야? 자기는 어떻게 늘 자기밖에 몰라? 난 우리 시원이 태어나고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어본 적 없어. 하루 종일 애랑 씨름하느라 마음 편히 앉아서 밥 한 끼 먹어본 적 없다고. 근데 자긴 술까지 먹고 들어와선 겨우 재워놓은 애까지 깨워? 애 다시 재우려면 내가 몇 시까지 뜬 눈으로 세워야 하는지 알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러냐고. 나도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죽겠다고. 사실 이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었는데 화를 내다 보니 감정이 격해져서 멈춰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친 김에 버릇 좀 고쳐놓자 했죠. 그런데 글쎄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애는 너만 키우냐? 고작 애 하나 키우면서 왜 그리 유세야? 딴 집 여자들은 애 둘 셋이 키우면서도 밖에서 돈까지 잘만 벌어오더라. 근데 넌 뭐가 그렇게 베베 꼬여서? 허구한 날 불만이야. 그럴 거면 육아고 뭐고 다 때려쳐. 내가 육아휴직하고 애 볼 테니까. 집구석에서 애 끼고 뒹굴거리는 주제에 그럴 거면 차라리 나가서 돈이나 벌어. 그래?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다. 당신 지금 한 말에 책임져야 할 거야. 저는 A4 용지를 남편한테 내밀었어요. 다음날 술 깨면 모르쇠로 나올까봐 각서라도 받아둘 요량이었죠. 남편은 씩씩대면서 각서를 써내려갔어요. 술에 취한 상태라서 글씨는 지렁이 기어가는 수준이었지만 다행히 내용을 알아볼 정도는 되더군요. 각서의 골자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고 집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각서를 들고 보란듯이 냉장고 문에 척하니 붙여놓았죠. 다음날 남편이 잘 볼 수 있게요. 술 취한 남편은 이내 안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아이를 재우러 들쳐업고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못할 것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홧김에 장난처럼 쓴 각서였지만 이참에 복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나는 독박 육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가사와 육아를 개똥을 하는 남편한테 한 방 먹일 수도 있으니까요. 왜 TV에도 종종 나오잖아요. 육아휴직하고 살림하는 남편들이요. 유명한 예능 프로에도 아내 대신 육아와 살림하는 남자 탤런트 얘기가 나온 적도 있고 말이에요. 그때 그 배우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는 육아야말로 여성보다는 남성한테 적합한 일이라고. 물론 그 집은 남편보다 아내가 돈을 더 잘 벌었기 때문에 타협을 한 거겠지만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우리 집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사실 남편에 비해 제 벌이가 더 낫거든요. 게다가 회사에서도 언제 복귀할 거냐고 압박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남편은 예상대로 지난 밤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냉장고 문에 붙은 각서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이나 할까? 영업 뛰는 거보다 이게 내 적성에 맞는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살림은 당신보다 내가 낫잖아? 남편은 빈말로 내뱉은 거였겠지만 저는 이때다 싶었어요. 그지? 나도 그 생각해. 그래서 말인데 자기야, 이참에 자기가 육아휴직 내고 살림해보는 건 어때? 저는 남편 앞에서 피칭하는 심정으로 역할 변화에 대해 참고 자료까지 보이며 진지하게 설득에 나섰어요. 처음엔 장난처럼 받아들였던 남편은 현재 상황과 변화된 상황의 결과 비교를 보고는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죠. 솔직히 나도 주변 시선만 아니라면 집에서 살림해보고 싶긴 해. 그게 내 적성에도 맞는 것 같고. 남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 일주일을 고민하던 남편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기로 했어요. 저는 남편의 휴직 신청에 맞춰 회사로 복귀할 준비를 시작했고요. 물론 시어머니는 엄청 반대를 하셨죠. 남사스럽게 어떻게 남자가 살림을 하냐면서 펄쩍 뛰시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시아버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덕분에 결국 시어머님은 고집을 꺾고 말았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딱히 반대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애는 엄마 손에 커야 맞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 살림 솜씨를 익히 아시는 터라 반대까지는 안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회사로 복귀를 하게 됐고 남편은 전업주부로 업무 변경을 하게 되었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다시 출근을 하던 날 어찌나 기쁘던지 하늘을 날 것만 같았죠. 그건 저만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적성에 맞지 않은 영업일을 해야 했던 남편은 실적 눈치도 안 보고 자신이 잘하는 살림과 육아를 하게 되어서 전보다 생기 넘치게 변했거든요. 저희 부부한테는 윈윈인 셈이었죠. 시간은 흘러 남편의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갈 즈음이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역할 변화에 만족스러웠던 탓에 남편의 복직이 꽤 아쉽더라고요. 게다가 남편마저 직장에 복귀하게 되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데 아직 2살밖에 안 된 아이를 기간에 맡기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렇다고 애를 봐줄 사람도 없었고요. 나 이참에 그냥 회사 간둘까? 남편이 작정한 듯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솔직히 저도 내심 바라던 바였지만 회사를 관두라고 말하는 게 미안해서 말도 못 꺼내고 눈치만 보고 있었거든요. 당신 정말 후회 안 하겠어? 지금 경력 단절되면 나중에 재취업하기 힘들어질 텐데 정말 괜찮아? 남편은 당장 업무 복귀를 해도 힘든 건 마찬가지라며 관두는 쪽을 선택했어요. 그렇게 남편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게 되었죠. 본격적으로 전업주부로 살게 된 남편은 살림은 물론 육아에도 재능을 보였어요. 맘카페에 가입해 정보를 나누고 더 이상 안 쓰는 육아용품은 다른 집 엄마들과 교환해서 사용하며 알뜰한 생활을 했죠. 정기적으로 자신과 같은 살림남들과 모임도 갖고 외부 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4살 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서부터 시간적 여유가 생기자 남편의 외부 활동도 더욱 활발해졌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휴대폰이 망가져서 새 휴대폰을 바꾸러 매장에 갔다가 키즈폰을 보게 됐어요.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화를 잘 안 받는 남편을 대신해서 비상시 연락용으로 하나 사두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목걸이형으로 사다가 아이 목에 걸어주었죠. 딸애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서 말 안 해도 아이는 늘 목에 걸고 다니며 좋아했어요. 남편은 굳이 전자파가 나오는 휴대폰을 애한테 왜 사줬냐고 한 소리 했지만요. 살림에 재미를 붙인 남편은 살림과 육아를 하면서 느낀 것들을 블로그에 일기 형식으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입소문을 타서 인터넷상에서 남편은 육아남으로 꽤 인기를 얻었죠. 덕분에 동네에서는 유명 인사가 따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집을 비우는 날이 점점 늘어갔죠. 심지어 주말에 가족여행도 마음대로 못 갈 정도로 남편은 바빴어요. 남편이 바빠지면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영역에서 나름 자리를 잡고 있는 남편을 보니 그동안 미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시더라고요. 남편이 자랑스럽기도 했고요. 내심 남편한테는 늘 미안했거든요. 세상에 어떤 남편이 아내가 사회생활 하도록 자진해서 살림과 육아를 맡아주겠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복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더러운 이면을 보기 전까지는요. 툭하면 밖으로 도는 남편을 의심하게 된 건 딸아이의 입에서 나온 의문의 동네 이모 때문이었어요. 누구? 동네 이모? 그게 누군데? 딸아이가 동네 이모에 대해 얘기를 시작한 건 3개월 전쯤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헤어핀을 하고 있길래 아빠가 사준 거냐고 물었더니 동네 이모가 사줬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동네 이모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맘카페 회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남편이 여자들 사이에서 활동하는 걸 알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딸아이 입에서 동네 이모 이야기가 너무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뭐하고 놀았냐고 물어보면 동네 이모네 가서 오빠하고 놀았다고 하고, 오늘 뭐 먹었냐고 물어보면 동네 이모네 가서 피자 시켜 먹었다고 하는 식이었죠. 아무래도 이상해서 하루는 반차를 내고 일찍 집으로 돌아왔어요. 역시나 남편과 딸애는 집에 없더군요. 딸의 키즈폰으로 위치 추적을 해보니 건너편 아파트 놀이터로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 딸애가 비슷한 또래의 사내 아이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하지만 둘러봐도 남편은 보이지 않았죠. 딸애한테 아빠는 어딨냐고 물었더니 이모네에서 쿠키를 굽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딸애와 함께 그 집으로 가려고 했더니 사내 애가 앞을 막아서지 뭐예요. 4시 전에는 집에 들어오지 말랬다나요?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딸애한테 그동안의 행적을 물었어요. 딸애의 말을 통해 추론해보니 남편의 외도는 거의 확실했어요. 단지 물증만 없을 뿐이었죠. 한참을 설득한 끝에 저는 사내아이를 통해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냈어요. 아이들에게는 어른들끼리 할 얘기가 있으니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라고 했죠. 그리고는 그 여자 집으로 향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휴대폰을 동영상 모드로 맞춰놓고 현관 번호키를 눌렀어요. 집 안에 들어가 보니 남편도 이모라는 여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였죠. 안쪽 방에서 여자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자 사시나무 떨리듯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비록 의심은 했지만 짐작했던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심호흡을 하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돌렸어요. 그리곤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방 안으로 들이밀었죠. 그러자 침대 위에서 남편과 뒤엉켜 있던 여자가 제 등장에 귀신을 본 사람처럼 깨악깨악 소리를 질러댔어요. 여보. 그제야 저를 발견한 남편은 사색이 돼선 여자와 함께 이불 속으로 숨더군요. 저는 주방으로 가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한 바가지 퍼다가 이불에 뿌렸어요. 그러자 남편과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이불 밖으로 튀어나오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동영상으로 남겼어요. 당신 뭐야? 왜 남의 집에 와서 행패야? 이거 명백한 주거침입이야? 여자는 제게 눈을 흘기며 발악하더군요. 당장이라도 경찰을 부르겠다며 엄포를 놓으면서요. 그렇게 해. 할 수 있으면. 볼만하겠다. 경찰들도 간만에 눈요기 좀 하겠네. 발정난 개들도 아니고 이러고 싶니? 환한 대낮에 애들은 놀이터에 방치해두고 부모란 것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싶냐고. 니들 오늘 어린이집 사정상 애들 일찍 마친 건 알고 있니? 니들 즐기느라 애들은 안중에도 없지? 어린이집에서 2시간 일찍 도착했는데도 니들이 4시까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놀이터에서 시간 때우고 있더라. 애들한테 쿠키 구워준다고 했다며? 니들은 쿠키를 홀딱 벗고 침대 위에서 굽냐? 이 더러운 것들아. 애들한테 니들 먹일 쿠키 굽는다고 방해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그런데 애들이 그 말을 정말 믿었을까? 이 멍청한 것들아. 이미 애들은 니들이 집에서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어. 니들이 어떤 사이인지, 왜 자기들을 밖에서 놀게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그 어린 것들한테 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이 시궁창 쓰레기 같은 것들아. 적어도 니들이 부모라면 이런 더러운 짓거리에 애들은 끼어넣지 말았어야지. 애들한테는 절대로 들키지 말았어야지. 어떻게 애들을 니들 방패로 이용해? 그제야 여자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주저앉았어요. 남편도 2손으로 얼굴을 감싸시더군요. 조금 전까지 당당하더니 왜 이러실까? 이제 와서 부모인 척 쇼하는 거야? 침대에서 하던 거 마저 해. 침대에서 쿠키나 실컷 구우라고. 저는 베개를 집어던지며 말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은 못 믿겠지만 오늘이 처음이었어. 정말 처음이었다고.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실수였어.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남편은 무릎까지 꿇고 앉아 싹싹 빌며 용서를 구했어요. 반면에 여자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막 나가기로 했는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뻔뻔한 얼굴로 옷을 걸쳐 입더군요. 처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스쿨버스가 이 아파트에서 내려줬다고 시원이가 그러더라. 스쿨버스 기사한테도 확인했어. 적어도 니들은 3개월 이상 이 집에서 이런 짓거리를 해왔던 거야. 관리실에 말해서 CCTV 확인하면 다 나오는데 어디서 개수작이야. 내가 네 거짓말에 한두 번 속니? 회사에서 영업 실적 못 올려서 잘려놓군. 그간 육아휴직했다고 속인 거 알면서도 너 인생 불쌍해서 눈 감아줬어. 언젠가 아버님이 울면서 전화하셨더라. 네가 회사 잘리고 받은 퇴직금으로 매달 월급인 척 통장에 돈 넣는 꼴 더는 못 보겠다고. 너 회사 관두고 나서 내가 왜 퇴직금 얘기 안 꺼냈는지 모르겠니? 네가 퇴직금을 펀드에 묻어두겠다고 되도 않는 거짓말할 때 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지 모르겠냐고. 그거 다 아버님 얼굴 봐서 참아준 거야. 돈은 못 벌어도 자식한테는 괜찮은 아빠로 남으라고 배려해준 거라고. 근데 이렇게 배신을 때리니? 어디 가서 돈백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2년 치마 속에서 히히덕거리니까 좋았니? 말해봐 이 쓰레기 같은 놈아. 그리고 너도 똑똑히 들어. 네가 내 가정을 개박살려놓고 네 가정은 무사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야. 오늘 찍은 이 동영상 니네 남편한테 그대로 보낼 거거든. 그리고 또 하나, 맘카페에 니들 행각 하나도 빠짐없이 올려서 대한민국 어디서도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거야. 어디로 이사를 가든 끝까지 쫓아가서 평생 고개 못 들고 살게 해줄 테니까.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여자는 제 다리를 부여잡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더군요. 동네 이모란 여자의 소름 끼치는 모습에 저는 발로 걷어차곤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길로 딸애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뒤따라온 남편은 문 밖에서 벨을 누르며 용서를 빌다가 앞집 아주머니의 신고로
경비 아저씨 손에 끌려 쫓겨났고요. 저는 그간의 일상들과 상간녀의 신상을 맘카페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의 전적이 하나둘 나오는데 아주 상습범이더라고요. 부부는 닮는다고 그 여자 남편놈도 똑같은 인간이라서 서로 맞바람을 피고 다닌다나요. 그 여자가 저한테 현장을 들키고도 뻔뻔했던 이유가 그거였던 거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결국 상간녀의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퇴출당했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불륜 소문이 쫙 퍼져서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나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상간녀한테 위자료를 받아냈고요. 아, 남편과는 이혼을 했어요. 양육권과 친권을 제가 갖는 조건으로요. 양육비는 남편이 아직 직업이 없어서 보낼 형편이 안 되는 관계로 대신 집으로 받아 월세를 내놨어요. 대출금이 줄줄이 달려있는 탓에 월세는 고스란히 대출금으로 들어가지만요. 그래도 8년 뒤엔 온전한 제 집이 되겠죠. 현재 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부모님께서 딸아이 육아를 도와주셔서 전보다 편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부모님한테 애를 맡기는 게 죄송해서 생활비 외에 용돈도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늘 죄송하네요. 하지만 지금의 제 선택에 후회는 없어요. 아마 딸아이도 나이가 들면 제 선택을 이해해 주리라고 믿어요. 참고 사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라는 걸 딸아이도 잘 알 테니까요. 이렇게 털고 나니 제 마음도 더 홀가분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면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맞벌이라고는 해도 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출퇴근은 하지 않아요. 덕분에 육아도 맡아서 하고 있죠.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면 다들 편하게 돈 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차라리 직장에 나가는 게 오히려 편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출퇴근이 없이 이어지는 육아와 업무 때문에 좀처럼 쉴 틈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건 행운이라면 행운일 거예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모든 엄마들이 다 그렇겠지만 바쁜 일과를 보내다 보면 아이 이유식은 정성껏 만들어 먹여도 자신의 입에 들어갈 반찬은 잘 안 해먹게 되잖아요. 그러니 늘 아이 먹고 남은 짜투리 음식이나 주워 먹고 대충 한 끼 때운다는 식으로 끼니를 넘기곤 하죠.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이모가 반찬을 해다 주시기 전에는요. 저에게는 이모가 한 분 계세요. 정확히는 친정엄마의 절친이시죠. 이모는 친정엄마보다도 저를 더 많이 챙겨주세요. 특히 제 입에 들어가는 것들요. 제가 애 키우느라 못 챙겨 먹을 거라고 이모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저희 집에 드나들며 반찬을 가져다 주세요. 게다가 이모는 음식 솜씨가 정말 좋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요리 잘하는 이모라고 불렀을 정도니까요. 그냥 밑반찬도 아니고 잡채나 갈비찜 같은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도 종종 해다 주셔서 제 입이 호강을 하고 있죠. 남편도 제 음식보다 이모 음식을 더 좋아하고요. 우리 이모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고 계세요. 아들과 둘이 살고 계시는데 아들은 제 남편과 동갑이에요. 아직 미혼인데 결혼에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모 아들은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거든요. 이모 얘기를 하려면 제가 이모를 처음 만났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그 당시 저는 18살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라서 엄마가 등교를 시켜주고 교문 앞까지 마중을 나와서 데리고 가던 시기였죠. 그날도 저는 당연히 엄마가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늘 먼저 와 있던 엄마가 그날따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집에 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30분 넘게 지나도록 엄마는 오지 않았어요. 다른 1학년 아이들은 이미 다 빠져나간 상태였죠. 결국 저는 혼자 집으로 걸어왔어요. 현관문을 열었더니 현관에 놓인 엄마 신발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걸 보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데리러 안 왔냐고 투덜거리며 제 방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제 방에 낯선 아줌마가 이불을 덮고 자고 있지 뭐예요. 깊이 잠이 들었는지 제 목소리를 듣고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때 마침 방으로 들어온 엄마는 제 손을 끌고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소리 죽여 말했죠. 수연아, 방에 계신 분은 엄마 친구야. 엄마가 수연이만 할 때부터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어른이 되고 연락이 끊겼다가 오늘 갑자기 만나게 됐어. 이모가 몸도 아프고 지금 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며칠만 수연이랑 방 좀 같이 쓰면 안 될까?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는 간식을 꺼내주셨죠.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잠에서 깬 이모는 저를 보고 살갑게 인사를 해주었어요. 저희 엄마 어렸을 때랑 똑 닮았다며 신기해하면서 절 바라보셨죠. 이모 목소리는 힘이 없어 보였지만 왠지 다정하고 따뜻해서 저는 이모에게 금세 호감을 느꼈어요. 이모는 우리 외할머니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외할머니는 제가 3살 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계셨거든요. 엄마랑 이모는 어릴 때부터 절친이어서 외할머니하고도 잘 알고 있었죠. 이모가 외할머니 댁으로 들어가던 날 저는 엄마랑 짐을 들고 따라갔었는데요. 외할머니는 이모를 보시자마자 끌어안으시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세상에, 민수가 이게 어쩐 일이냐. 그렇게 착하던 네가. 이모는 눈물을 글썽이다 말했어요. 아줌마, 수연이도 보고 있는데 그만하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하면서 애써 웃어 보였어요. 이모에게 남모르는 사정이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뻔했어요. 실제로 엄마에게 이모는 왜 가족도 없고 집도 없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엄마는 차분하고 진지한 눈으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연아, 사람들한테는 너무 아파서 말 못하는 얘기가 있어. 이모가 지금 그래. 이모가 그 얘기를 다시 하려면 너무 마음이 아플 거야. 수연이가 크면 알게 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지 않을래?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궁금증을 꾹꾹 누르면서 이모 앞에서 아무 말도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이모를 마음 아프게 하기는 싫었거든요. 저는 이모와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외할머니가 원래 혼자 사셔서 엄마랑 저는 자주 놀러 갔었거든요. 외로우실까 봐요. 그래서 이모하고도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이모는 제가 가면 늘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주었어요. 자세히는 몰랐지만 이모는 당장 집을 구할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외할머니와 엄마에게 최대한 빨리 집을 구해서 나가겠다고 했지만 이모가 모아둔 돈으로는 택도 없었죠. 민수가 나갈 생각 말고 여기서 그냥 편히 살아. 너도 내 딸 같은 애야. 외할머니는 이모를 위로하곤 하셨어요. 이모는 얼마 뒤 동네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됐어요. 이모는 외할머니가 사양을 해도 월급의 일정 금액을 떼서 월세처럼 드렸고 저축하는 것 외에는 저를 데리고 놀러 가거나 제게 맛있는 걸 사주는 데 썼어요. 이모는 저를 자식처럼 챙겨주었어요. 학교 체육대회나 중요한 행사 때 엄마가 일 가시면 이모가 대신 왔고 엄마 몰래 제가 좋아하는 가수 앨범을 사준 것도 이모였어요. 중고등학교 입학식과 고3 생활, 그리고 수능 날까지도 이모와 함께였어요. 수능 시험 날에는 도시락도 싸주었고요. 이모는 돈을 충분히 모으고 경제력도 생겼지만 외할머니가 붙잡아 두신 덕에 제 곁에 가까이 살 수 있었어요. 저는 원하던 대학에 입학해 대학생이 되었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용돈을 조금씩 벌게 돼서 저도 이모한테 선물을 하고 맛있는 것도 사드릴 수 있었죠. 이모랑은 정말 친구처럼 허물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엄마가 저보고 당신 절친을 뺏어갔다고 농담까지 했겠어요. 저는 남편을 대학교 3학년 때 만났어요. 남편은 제가 3학년 올라갔을 때 갓 제대하고 복학한 학교 선배였어요. 복학을 해서 학년은 저와 같았죠. 친구와 같은 동아리였는데 그 친구가 소개를 시켜줘서 만나게 되었어요. 대화가 잘 통하고 호감이 느껴져서 자주 연락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한 지 1년이 지나서 저희는 나란히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졸업하고 나서 취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던 와중에 남자친구가 제게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내가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어. 우리는 같은 대학에 다녀서 남자친구의 친구들은 웬만하면 다 알고 지냈거든요.
이 친구는 좀 다른 친구야. 나한테는 정말 소중하고 나랑 가장 잘 맞는 절친이야. 그래서 우리 사이에 정말 확신이 들었을 때 꼭 소개시켜주고 싶었어. 남자친구의 말에서 저는 아, 진짜 소중한 절친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남자친구는 주말에 친구를 만나러 가자고 했어요. 그 주 토요일 남자친구와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이었어요. 도착한 건물에는 장애인 복지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익숙한 듯 건물로 들어가 그곳 직원분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결혼 생각하고 있는 여자친구예요. 라고 절 소개해서 조금 쑥스럽기도 했죠.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조금 긴장한 채로 한 방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리니 조금 뒤에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왔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로 남자친구를 맞은 그 남자는 마른 체구로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잘 지냈냐? 내가 형수님 모셔왔다. 농담을 건네며 남자친구가 저를 인사시켜 주었어요. 여기는 내 친구 정우야. 여기는 내 여자친구 수연이. 정우 씨는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어요. 민준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결혼할 생각으로 만나고 있다고요. 꼭 뵙고 싶었어요. 정우 씨는 13살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뒤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고 했어요. 불행하게도 가족들은 장애를 가진 정우 씨를 책임지기 싫어해서 불행한 청소년기를 보냈다고 해요. 정말 죽고 싶었죠. 민준이 아니었음 저 죽었어요. 남자친구는 정우 씨를 챙기면서 자기 집에서 재우면서 정우 씨를 응원해 주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우 씨가 성인이 되고 나서 독립을 하고 싶다고 하자 복지시설과 경제적 지원을 모두 나서서 알아봐주고 이곳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장애도 힘든데 가족들도 등을 돌렸다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남자친구 같은 친구를 만난 건 다행이다 싶었어요. 남자친구가 자랑스럽기도 했고요. 정우는 사이버 대학에서 컴퓨터 전공을 하고 있고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하반신 마비뿐 아니라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수월하게 쓸 수 있게 알려주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야. 남자친구는 제게 자랑하듯 말했어요. 아직 개발 단계지만 꼭 진짜 사업으로 키워보고 싶어요. 할 수 있는 게 손 쓰는 거니까요. 컴퓨터를 끼고 살았거든요. 라며 정우 씨는 수줍게 말했죠.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랑 자주 정우 씨를 찾아갔어요. 만나면 셋이서 수다도 떨고 신나게 놀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예상치 못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정우 씨 방에는 사진이 딱 하나 있었는데 바로 갓난아기였던 정우 씨를 안고 있는 부모님과 찍은 사진이었죠. 아버지 부부는 접어두고 정우 씨를 안고 있는 어머니만 남겨두었더라고요. 아버지가 미워서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릴 때요. 새어머니가 생겼는데 새어머니가 절 싫어하셨어요. 저를 복지시설로 보내자고 그렇게 아버지를 들들 볶았는데 아버지는 절 보내지도 못하고 새어머니 등살에 시달리는 것도 싫으니까 저를 없는 애 취급을 하셨어요. 배달은 동생만 챙겼죠. 정우 씨 어머니는 정우 씨가 10살 때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어머니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고 하더군요. 아직도 많이 그립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사진 속 정우 씨 어머니의 얼굴이 왠지 익숙하고 낯이 익었거든요. 동그랗고 고운 얼굴이었어요. 그 순간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모의 얼굴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모에 대해 엄마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이모에겐 아픈 사연이 있다는 얘기요. 저는 정우 씨 모르게 핸드폰으로 정우 씨 어머니 사진을 찍었어요. 그렇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을 혼자서 끙끙 앓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요. 혹시나 제가 혼자 헛다리 짚은 건 아닐까 싶어서 내내 고민했죠. 그렇게 열흘 정도가 지나고 저는 결국 이모를 찾아갔어요. 이모는 늘 그렇듯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30분 정도 의미 없는 대화를 하다가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이거 혹시 이모야? 눈을 가늘게 뜨고 사진을 보던 이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거 어디서 났어? 저는 남자친구의 절친인 정우라는 사람의 사진이라고 말했어요. 제 입에서 정우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이모는 입을 틀어막고 울기 시작했어요. 숨죽여 울던 울음이 점점 커지고
이모는 결국 오열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죠. 이모는 한참을 울고는 겨우 진정을 하고는 제게 물었어요. 어디서 정우를 어떻게 만났냐고요. 저는 정우 씨를 만나게 된 계기와 남자친구 얘기를 해주었고 제 이야기를 들은 이모는 정우 씨가 장애인이란 말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리고 엄마가 죽었다고 하더란 얘기에 뭐? 정우는 내가 죽은 줄 안다고? 라고 물으며 황당해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꽁꽁 감춰왔던 이모의 숨겨진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나랑 네 엄마 정희는 초등학교 때부터 동네 친구였어. 서로 친자매처럼 붙어 다녔지. 여중을 가고 같은 여고를 또 가고 그렇게 대학도 같이 갈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 집안에 일이 터졌어. 아빠가 사업 중에 사기를 당하신 거야. 결국 우리 가족은 너희 가족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야밤에 짐만 싸들고 그 동네를 벗어나 도망쳤어. 빚쟁이를 피해서 말이야. 대학이고 뭐고 각종 아르바이트에 닥치는 대로 일해 돈을 벌었어. 그때 정우 아빠를 만났어. 내가 일하는 다방에 오던 남자였어. 누가 봐도 잘 사는 집 남자였지. 내가 좋다고 찾아왔고 늘 쫓아다녔어. 나는 처음엔 주제넘는 짓이라고 생각해서 거절했는데 계속 다가오니까 흔들리더라. 그래서 결국 그 사람과 사귀게 되었어. 몇 년을 아무 일 없이 만났어. 정말 아무 일 없이. 그런데 갑자기 덜컥 임신이 된 거야. 겁이 났지만 정우 아빠는 날 책임지고 결혼하겠다고 했고 나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 그 집에서 나는 환영받지 못했어. 시댁에선 가진 거 없는 날 못마땅해 했거든. 그래도 예쁨 받아보겠다고 임신한 몸으로 온갖 일을 다 했어. 시집살이가 고됐지만 버틸 수 있었어. 정우가 태어나고부터는 정우는 내 빛이었고 사랑하는 힘이었어. 그러다가 정우 아빠랑 이혼을 했어. 정우가 10살 때. 정우 아빠에게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 나한테 그러더라. 그 여자랑 살고 싶다고. 양육권 포기하고 깔끔하게 이혼해주면 위자료는 넉넉히 챙겨준다나? 그러면서 애는 자기가 키우겠다는 거야. 내 힘으로는 애 교육이고 뭐고 제대로 못 시킬 거라고. 애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하면 애는 진짜 제대로 키워준다고. 나한테는 정우가 중요했어. 정우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새벽에 몰래 짐을 싸들고 나왔어. 친정으로 갈 수는 없었어. 그래서 내가 살던 동네로 돌아온 거야. 그리고 내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온 거지. 그날이 수연이 너랑 처음 만난 그날이야. 내가 8살이던 그날. 이모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엄마한테 모든 얘기를 했고 남자친구에게도 전화를 걸어 얘기했어요. 남자친구는 놀라면서 당장 모시고 가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모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내가 정우한테 너무 죄인이야 라면서요. 하지만 저희 엄마랑 남자친구까지 찾아와 설득을 하자 결국 이모는 정우 씨를 찾아갔어요. 정우 씨의 방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이모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우야, 엄마야, 엄마. 이모는 울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혼란스러운 정우 씨에게 남자친구가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정우 씨는 아버지가 엄마는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다며 말을 더듬었고 이모는 지갑에 늘 갖고 다니던 정우 씨 사진을 꺼내 보이며 증명했어요. 그 사진에서 젊은 이모는 어린 정우 씨를 안고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본 정우 씨도 끝내 울음을 터뜨리면서 오열하고 말았죠. 그날 복지시설은 눈물바다가 되었고 정우 씨는 그렇게 이모와 재회했어요. 두 사람이 같이 살게 된 건 우리 부부가 결혼을 한 직후였어요. 정우 씨가 준비하던 프로그램이 꽤 좋은 반응을 얻고 판매가 되었거든요. 덕분에 독립을 할 자금도 생겼고요. 두 사람은 크지는 않지만 빌라를 얻어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정우 씨는 그 후로도 본가와는 인연을 끊었다고 해요. 부친의 거짓말을 용서할 수 없어서였죠. 이모와 정우 씨는 아직도 저와 남편에게 고마워해요. 저는 이 모든 게 이모가 그동안 했던 고생의 보답을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정우 씨도 그렇고요. 정우 씨는 장애가 있고 이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하지만 당당하게 자기의 일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제 아이에게도 좋은 삼촌이고요.
만나야 할 사람은 꼭 언젠가 만나나 봐요. 게다가 천륜이었으니 말이에요. 긴 시간을 서로로 그리워하면서 살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진심으로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